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본토와는 떨어져 있지만 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맞닿아 있어서 사실상 러시아의 접경국이고요. 또 과거 소련에 점령당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수도 빌뉴스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건의 배후에 GRU 그러니까 러시아 군 정보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도 러시아의 공포가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냉정한 국제사회 분위기 역시 리투아니아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미국의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달걀 품귀 현상의 가격 폭등까지 이어지면서 12개들이 한판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달걀도 급하게 미국으로 수출됐지만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달걀 가격 폭등이 미국 경제와 정치에 미칠 영향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3월 2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전후 우크라이나 평화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의지의 연합회의를 위해 유럽 정상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우크라이나 군 강화를 위해 양국 군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또 자발적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군을 보내는 안도 제안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북한, 브릭스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전과 종전 협상에 우호국들을 참여시켜 유럽연합 등 서방의 압박에 맞서려는 뜻으로 분석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유럽의 종전 협상 참여 요구에 반대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에 소속돼 있는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이 참여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학가의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300명이 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전력이 있거나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학생이나 연구자를 잇따라 체포해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지출 감축을 내세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직원 10,000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인원 감축엔 의약품 및 식품 안전 기준을 담당하는 식품의약국과 전염병 등 공중보건 상황을 관리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중보건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원,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담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부 소속 직원은 현재 82,000명인데 해고되는 10,000명 외에 추가로 10,000명이 정부 효율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등에 따라 부서를 떠날 예정입니다.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쯤 카다피와 부패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대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유로 약 7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과 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리비아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의지 보이는 의지의 연합. 네, 27일에 유럽 정상들이 또 모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의지의 연합회의를 가졌는데요. 회의를 마친 뒤에 프랑스랑 영국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만간 현지에 양국의 군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선 평화협정 체결 후에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장비를 갖춘 우크라이나 군대가 필요하다.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은 이 점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안에 프랑스와 영국 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하고요. 우크라이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권한은 이제 양국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방안에 우크라이나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머 영국 총리가 별도 회견에서 독일 군 지도부도 함께 대표단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지속적인 평화부장 또 러시아의 재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지점에 이른바 안전보장군을 배치하자라고 또다시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유지군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우크라이나와 사전에 확인된 특정한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안전보장군의 파병은 유럽연합 내에서 만장일치를 이루기가 어려운 만큼 자발적인 소수 회원국으로 부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각국에 3주 안에 우크라이나 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좀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미국과도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어떠한 종류의 제재도 해제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데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는데요. 다만 이번 회의에 EU에서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네. 계속되고 있는데 종전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이길 기원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테슬라 웃고 소비자 울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해서 25%의 관세안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굉장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승자는 테슬라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 등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부과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 CEO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테슬라 차량 부품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건데 이게 적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부연하긴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부품의 25% 정도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품에도 25% 관세는 거죠. 역기 붙는 거 역시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가 그래도 경쟁 업체들보다는 외부 부품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탈리아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죠. 페라리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받을 것으로 꼽히는데요. 물론 여기도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세가 높아지니까요. 이 페라리는 이탈리아에 있는 마라넬로 공장에서 다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급 스포츠카의 대명사잖아요. 그럼요. 페라리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 자체가 뭐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올라도 얼마든지 살만한 사람들이 이미 지금 구매층이라는 얘기고
이익이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테슬라, 페라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은 수익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GM, 포드 같은 미국 업체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GM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46% 정도를 주로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 해외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를 내야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포드와 GM이 올해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망을 조정하더라도 영업이익이 30%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면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관세 여파로 수입차 가격이 $4,000, 약 586만 원 이상, 픽업 트럭 같은 일부 고급 모델은 가격이 $10,000, 약 1,466만 원 이상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소비자에게 완전하게 전가되면 미국의 자동차 가격이 평균 11.4%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 지금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신차의 평균 가격이 약 $50,000라고 합니다. 관세가 인상되면 평균 $5,000, 우리 돈으로 733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소비자들이 맞게 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30,000, 약 4,400만 원 이하 모델 20개 중에 최소의 절반 이상은 이 신규 관세 조치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가격 상승을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려면 두 달은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고로 쌓여 있는 것들도 있고 관세 발효일이 4월 2일이니까 그 네. 이전에 도착하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면 관세를 피하려고 빨리 사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늘어나겠죠. 네. 당장 3월 물가지수에서 자동차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연구기관인 JD 파워는 관세 전 수요 때문에 이번 달에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13%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네. 각국의 대응이 또 입장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복 말고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국가들이 좀 많긴 합니다. 네. 일단 멕시코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왜냐하면 대미 자동차 수출력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우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이 정도 소통을 하는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할 것이다 라면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4월 2일쯤에 대응 전략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고요. 네. 유럽연합도 일단은 보복 대신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미국이 통보를 했답니다. 상호 관세 발표하기 전까지는 협상 없다라고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도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지켜보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왜냐하면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동차 대미 수출 규모가 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일단 내놨고요. 네. 그러면서도 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끈질기게 미국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캐나다입니다. 그렇죠. 미국과 오랜 관계는 이제 끝났다라면서 맞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카니 총리가 캐나다에는 최소한의 영향만 주는 보복적인 무역 조치로 미국 관세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보복이 시작되면 또 보복하고 그렇죠. 서로 이제 네. 끝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유럽과 캐나다가 보복 관세 물리면 맞아요. 더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관세 전쟁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레임덕 극복 비법하고 네. 물음표.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여기에 맞서는 세계 지도자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의 관세 위협, 안보 지원 철회, 외교 압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살피면서 끌려다니지 않고 반 트럼프 전선을 형성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선 지도자들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주요 우방국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4월 28일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 집권당 자유당이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에 패할 위기에 놓였었는데 최근에 사연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강한 캐나다를 건설하겠다. 왜냐하면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에 강경 대응했다라고 나서면서 이 자유당 인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지난주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자유당 지지율이 42%로 보수당 지지율 37%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려면 가장 적합한 인물은 카니 총리다라는 답이 43%, 34%가 야당 대표를 꼽아서 네. 지금 카니 대표가 굉장히 유리해진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시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관세 압박을 계기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바로 강경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10,000명의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고 마약 카르텔도 송환하고 좀 냉정하게 대처를 해서 지금 지지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지율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멕시코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죠. 지지율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정치 전문가가 트럼프는 저조한 경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신의 선물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내놓기도 예.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명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면박을 당한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워낙 지지율이 그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50%에 불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뒤에 지금 2023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인 오. 67%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대통령을 공격한 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받아들였기 그럴 수 때문이에요.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오. 작년 7월에 국내에서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가 참패했잖아요. 입지가 약해졌었죠. 네, 그래서 네. 레임덕에 놓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미국 방문을 지난달에 하면서 노련한 외교를 선보여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 칭찬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자꾸 거짓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펴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교적 기지를 부드럽게 반박하면서 발휘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이 2월에 3%포인트, 3월에 6%포인트가 지금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탈리 토치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 체제를 파괴하려는 불량배 같은 트럼프의 등장에 각국의 지도자들이 기존처럼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 국민들이 우리가 식민지화되는 걸 막아냈다라고 안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가 네. 여기서 키워드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또 높아지고 있는 지도자들도 있군요.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 슬럼프가 오고 있다. 네, 뉴욕타임스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국 여행을 재고하면서 트럼프 슬럼프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네. 최근 몇 주간 트럼프 행정부가 맹공을 펼치면서 점점 더 많은 방문객들이 미국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거나 미국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됐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에서 매년 2번 가족을 만나려고 미국을 방문했던 영국인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정을 취소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이민국에서 마음대로 구금하고 있는 지금 같은 때 누가 미국을 가고 싶겠냐. 솔직히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는 미국 말고도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 외무부가 까다로워진 미국의 입국 정책에 따라서 미국 여행 시 권고 사항을 업데이트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 입국하려던 외국인들이 적법한 비자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도 체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 배척 기조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관광 산업이 올해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군요. 네, 당초는 올해 미국 방문 수요가 작년보다 9%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이 여행 수요는 오히려 5.1% 감소할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된 상황인데 네. 특히 가장 큰 이유, 여행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웃나라 캐나다 여행자들이 미국 방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 수가요. 작년 동기 대비 24%나 줄었고요. 양국 간의 항공편 예약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0%나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감소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업계에서는 이런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캐나다에서 겨울 추위를 피해서 미국 남부로 향했던 여행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배드파파 출입 금지 구역. 네, 네. 법원의 독촉을 받아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을 이른바 배드파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2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전에서
이 아르헨티나 배드파파 3명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장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오.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굉장히 유명한 축구 라이벌 관계고요. 그렇습니다. 다 축구 강국이고요. 네. 네, 그래서 두 팀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끈 경기였습니다. 네. 발매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축구 팬들에게 이건 꼭 봐야 할 인생 경기다 이렇게 꼽힌 경기였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축구장에 입장하려던 아르헨티나 배드파파 3명이 네. 공식 입장권을 샀는데도 입장을 거부당한 겁니다. 이 구하기 어려운 걸 샀는데도 못 들어간 건데요. 아르헨티나 정부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2달 이상 지연이 되면 이 사실을 관할 법원에 등록해달라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등록이 되면 이 채무자들은 축구 경기나 대규모 문화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킨 의원의 말에 따르면 네. 축구 경기 입장료에는 우리 돈으로 21만 원에서 66만 원까지를 그러니까요. 냈으면서 비싼데. 네, 아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부도덕한 일이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네, 비난을 네. 했는데요. 네네. 일단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 경기에 8만여 명이 입장을 해서 단지 배드파파 3명만 입장을 시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이제부터 이건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만 현재 아르헨티나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11,000명이 등록돼 있는데요. 실제보다 훨씬 적은 숫자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이날 경기는 누가 이겼을까요? 자, 아르헨티나가 누굴까요? 브라질을 4대1로 꺾었거든요. 그러면 이 3명은 네. 정말 내가 꼭 가야 하는 네, 경기였다. 경기를 놓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그렇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내 사실입니다.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축구 경기 입장료 뭐 몇십만 원 하는 네. 건 낼 수 네. 있으면서. 아이를 위해서 쓰지 이건 안 않았다는 게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네,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웸의 프리덤 함께 듣겠습니다. Every day I hear a different story. People saying that you're no good for me. Saw your lover with another and she's making a fool of you. Oh,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28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과 농업시설 등 3,400여 곳이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북부 산불 발생 7일째를 맞아 임상섭 산림청장은 오늘 내로 주부를 진화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북부의 산불 평균 진화율은 85%입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27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산불 예방 진화 및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예비비는 충분하다면서 국민의힘이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로 가봅니다. 노정민 통신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워싱턴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 계란 파동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제가 2시간 전에 이 달걀 사기 위해서 이곳에서 제법 큰 마트에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자주 사던 일단 달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마트로 또 가봤는데 제가 이렇게 달걀을 살 때마다 놀라는 것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달걀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 12개짜리 달걀이 1년 전만 해도 이제 미화로 한 $2 정도, 한국 돈으로 약 한 3,000원 정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이제 상식적인 가격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 달걀값이 거의 뭐 4에서 $5,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000원 이상으로 거의 2배 이상 올랐고요. 네. 또 어떤 대도시에서는 12개짜리 달걀값이 $10, 뭐 14,000원을 넘는 곳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계란값 상승이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네. 또 하나 놀라는 점은 이제 이 달걀을 찾기도 어렵고 비싸게라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주부님들 말을 들어보면 달걀값도 비싸지만 일단 마트에 없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평소에 사던 달걀이 이제는 없다고 없어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또 이제 판매 개수도 한 사람당 하나 또는 2개로 제한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정이나 식당에서 기본 식자재가 달걀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가격 상승이 곧장 가정의 외식비나 식료품비 부담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걀 가격이 오른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한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 한 명이 1년에 먹는 이 달걀이 한 28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드실걸요? 네. 네, 이 미국 인구를 3억 명으로 계산하면 1년에 한 1,000억 개의 달걀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지난해부터 조류 독감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미 전역에 걸쳐서 한 1억 3,4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는데, 특히 미국에서 달걀을 많이 생산하는 아이오와주에서만 한 4천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달걀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이 그렇죠. 때문에 이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산란용 닭을 키워서 달걀을 생산하기까지는 최소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제 그만큼 시간은 길어지는데 여전히 지금도 조류 독감에 따른 살처분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 달걀값 상승을 쉽게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조금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정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공급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구매를 좀 자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크게 반전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예, 요즘에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 달걀 밀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 어떤 얘기? 그 달걀을 밀수하다니요?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금도 이야기인데. 아니고. 네.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6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주처럼 멕시코와 인접해 있는 주에서 이 달걀을 밀수해 들여오는 입국자를 적발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는 이 달걀 밀수가 전년 대비 158%나 늘었고 텍사스주에서는 54% 늘었는데 미 전역에서만도 36%나 달걀 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는 검역을 이유로 공식 채널을 거치지 않은 달걀의 반입을 금하고 있는데 네. 워낙 지금 달걀값이 금값이니까 멕시코 달걀이 미국의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몰래 들여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비싼 달걀 가격을 책정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기업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달걀값 폭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달걀이 아이를 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어머님들이 많이들 하신 예. 그 정도로 네. 이제 필수적인 식재료잖아요. 미국은 더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예. 미국 가정 경제에도 뭐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예, 그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달걀 후라이에 간장 넣고 비벼 먹는 밥이 간장 계란밥. 일종의 소울푸드잖아요. 한국에서도. 맞아요. 네. 이게 미국에서는 이 전통적인 아침하면 커피와 빵, 베이컨, 달걀 이런 거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가정의 이 90% 이상이 매주 달걀을 구매할 만큼 미국에서는 달걀이 저렴하면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아주 매우 필요한 이제 식재료인데 그렇죠. 영양소도 풍부하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장 제가 아침 식사를 위해서 뭐 식당을 찾으면 달걀이 빠진 메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달걀 값이 2배 이상 오르면 당장 뭐 2개 살 거 하나밖에 안 사게 되고요. 예. 또 뭐 간단히 아침을 사 먹는 뭐 매점이라든가 뭐 식당에서도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또 주머니 사정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또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당장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달걀값의 상승이 뭐 중산층, 저소득층에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현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달걀 가격이 미국 경제의 어떤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 정도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 달걀값의 상승이 뭐 연쇄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 국민들은 저절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비판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대선 유세 때부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당장 달걀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현실화는 지금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뭐 대책도 세우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달걀을 수입하기로 한 거죠. 예, 도움이 맞습니다.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미 한국에서 달걀 한 33만여 개가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왔다 이제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네, 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한국산 계란을 한 달에 약 한 7천만 개에서 1억 개까지 수입을 확대하고 싶다 그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계란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봤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뭐 튀르키예라든가 브라질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달걀을 수입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뭐 제가 마트에서 직접 확인했듯이 이 당분간은 이 달걀의 어떤 부족 현상 아니면 달걀값의 고공행진을 잠재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좀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정민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Here comes the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오늘은 조금 떨어진 나라인데 리투아니아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7일에 리투아니아 검찰이 러시아군과 관련된 사람들을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진 거는 작년 5월이에요. 이 리투아니아의 수도가 빌뉴스라는 곳인데 네. 여기에 있는 그 이케아 있잖아요. 네. 그 이케아 매장에서 생활용품 예, 파는 불이 거.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러시아 측의 음모가 들어간 방화 오. 공격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소를 한 건데 네. 이케아가 무슨 상관이냐. 하필 이케아 매장을 공격한 거. 이케아 혹시 그 브랜드 아시죠? 네, 그 네, 브랜드 네. 로고가 파란색하고 노란색이에요. 여기가 이제 스웨덴. 예, 스웨덴 회사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하고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리투아니아 검찰이 GRU라는 러시아군 조직의 광범위한 다단계 네트워크가 가동이 돼서 공격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그 작년에 그 이케아 공격을 리투아니아 검찰 쪽에서는 테러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네. 근데 작년 5월달에 그 리투아니아에서 이케아 매장 불났을 때 비슷한 시기에 이웃한 폴란드에서도 이제 쇼핑몰에서 화재가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때 폴란드도 이게 러시아 쪽의 공격이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이 GRU가 어떤 건가요? 이 GRU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뭐 원래 러시아 이름으로는 그 러시아 국가 참모국 본부,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치면 그냥 러시아 국가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데 보통은 군 정보국이다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 기구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아주 처음 출발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1918년 이때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때 이제 소비에트 혁명 때 그 적군 붉은 군대 네. 사령관하고 당시 혁명 지도자였던 레온 트론츠키 쪽하고 뭐 합의해서 만든 정보기관이다 뭐 이렇게까지 역사가 나와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진짜 옛날 얘기고 네. 공식적으로 기구가 이렇게 지금처럼 출범한 거는 2차 대전 때 스탈린 때였는데 그것도 역사가 꽤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 옛날 소련의 정보기관 하면 제일 유명한 게 KGB. 예, 예. 네. 그 지금은 근데 KGB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 한번 해체가 돼서 아. 연방보안국 FSB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이 GRU라는 기구는 계속해서 이게 군 내부의 조직이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았어요. 예. 그래서 뭐 KGB보다는 이렇게 아무래도 군 기구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1960년대 초반에 미국과 러시아가 뭐 그 당시 소련이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뭐 깊이 관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다른 정보만 수집하는 기관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특수부대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러시아의 다른 이제 FSB, KGB의 후신인 이런 기관들하고 경쟁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른 정보기관들보다는 조금 위험한 군사작전 성격의 작전, 비밀 작전들을 여기서 많이 개입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높은 작전들 이런 거 예. 하는 게 특징이고 여기 이 기구가 2012년에도 리투아니아에서 이제 뭐 이건 뭐 통상적으로 어느 나라나 하는 거긴 한데 스파이 작전 이런 거 하다가 스파이 네트워크 들통나서 또 그때도 외교 마찰 빚은 아이고, 적도 그랬군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기관이잖아요. 어쨌든 예, 예. 군 정보기관인데 이 노란색, 파란색 우크라이나 국기랑 색깔이 비슷하다고. 이게 테러 뭐 이런 게 이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기관이 그러면 겨우 국기 색깔 가지고 그러니까요. 남의 매장에 이게 불 무슨 지르고 얘기인가. 있느냐.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이케아의 노랑파랑은 그 스웨덴 기업이고 스웨덴 국기 색깔이에요. 네, 맞아요.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랑 깃발 색깔이 같은 거지 원래 스웨덴의 색깔을 축구팀도 그 색깔이 네. 스웨덴 색깔이어서 그렇죠. 이 회사의 매장은 그 노랑파랑 로고였을 뿐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그 파란색도 그 파란색은 아닐걸요. 예. 근데 뭐 음. 굳이 러시아 쪽에서 했다 그러면 이케아를 미워할 이유를 뭐 굳이 찾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네. 이케아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접은 거 그때 뭐 공장도 가동 중단하고 자산도 다 매각해 버렸어요. 네. 뭐 그리고 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오랫동안 그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 뭐 이렇게 나토에 가입한 거? 네, 그다음에 네네. 뭐 이케아가 뭐 우크라이나 이재민들 위해서 뭐 계속해서 기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굳이 찾자면 그런 뭐 것들. 찾을 수도 있는 정도. 네. 예. 그래도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불이 났을 때는 뭐 일단 방화 공격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시한 정해놓고 네. 멀리서 이제 기폭 장치를 해가지고 네. 이 터트리는 그런 걸로 불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규모가 큰 건 아니었고 그냥 불이 잠깐 났다가 금방 진압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노랑파랑 국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해프닝일 수 있지만 그렇죠. 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이제 해프닝일 수가 없고 예. 특히 이 리투아니아처럼 러시아와 멀지 않은 이 발트해 국가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안감이 크죠. 예를 들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나 이런 데서는 네. 뭐 이런 나라들의 불안감 이런 거 완전 평가절하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침공하는 걸 봤는데 그렇죠. 얘가 굉장히 이게 웃고 넘어갈 만한 이런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니고 네. 이제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된 다음에 네. 어떤 인터넷에 밈이 돈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라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야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냥 러시아 옆에 있다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밈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강하고 제국주의적이고 호전적인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가 남을 침공하까지 하는 걸 봤으니까 리투아니아 이런 데서는 당연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죠. 진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엄청나게 지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이제 발트 3국 중에 한 나라인데 왜 특히 이 리투아니아가 불안한 거?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에스토니아라든지. 그런 나라도 다 불안한데 예. 이제 사실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는 들어본 지 오래되지 않은 나라지만 네. 한때 이제 작은 공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폴란드랑 같은 나라였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한 18세기 말 이때부터 러시아 통치를 받았어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 나라는 스스로의 민족 정체성을 갖고 독립을 하려고 그랬고 1차 대전 말에 독립공화국을 실제로 세우기도 했는데 네. 바로 소련에 다시 점령이 돼서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실 1950년대 그때까지도 소련에 맞서서 일부는 독립하겠다고 무장투쟁도 했었대요. 이 나라에서는. 그리고 사실 소련이 공식 해체되기 전에 네. 이미 1990년 3월에 소비에트 연방 내에 있는 모든 공화국 중에서 제일 먼저 독립 선언한 게 리투아니아였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일관되게 친서방과 번영의 길을 따라갔어요. 이 나라는. 네. 그래서 뭐 유럽연합 가입하고 나토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내에서 그 국민들 유럽연합의 시민들 이동 자유롭게 한 쉥겐 협정 네. 이런 거에도 들어갔고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1인당 실질 GDP가 5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관되게 친서방 개방의 노선을 걸어왔던 거죠, 이 나라는. 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서 이제 다시 불안해지고 특히 이번 전쟁 말고 2014년에 네. 그때 이제 그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우크라이나로부터 사실상 강제적으로 빼앗았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내전을 러시아가 조장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칼리닝그라드라는 곳에서 네.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지금 땅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러시아랑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칼리닝그라드라는 리투아니아와 붙어 있는 지역이 러시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러시아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땅과 접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를 러시아가 군사기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는 거 보면서 이 나라가 원래 징병제를 폐지를 했었는데 2015년에 그것도 부활시켰어요.
시켰어요. 아. 지금 뭐 완전 강제는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이제 실제로 많이 군대에 자원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나서 2022년 2월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리투아니아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아. 그만큼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의회에서 그래서 뭐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고 있는 학살 행위 이런 걸 규탄한다 리투아니아 의회가. 그럼 러시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하는 게 지금 러시아 혐오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러시아 쪽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이미 독립한 지 이제 30년이 훨씬 더 지난 나라고 네. 그다음에 원래부터 우리는 소련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계속 해왔던 나라인데 네. 러시아 쪽에서는 저 나라 그러면 독립을 아예 철회시켜 버릴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의원이 러시아 의회에 냈던 법안의 이름이에요. 이 나라 입장에서는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굉장히 그 모스크바적인 사고방식 당연히 이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분노하고 그다음에 두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 자체에. 근데 실제로 그런 러시아와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이 이케아 이거 보면서 네. 처음에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고 봤다가 이제 리투아니아 언론들을 보니까 네. 전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표현들을 보면은 누구나 만나면 전쟁 이야기. 혹시 우리도 나는 거 아니야? 계속 전쟁 공포.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지만 거의 그런 상황이군요. 그다음에 리투아니아의 군인들 지금 징집돼 있는 군인들은 전쟁 스트레스 때문에 네. 너무나 극도의 심리적인 압박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18일에 리투아니아 의회에서 이제 안보 상황 좀 브리핑하는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네. 의회 비공개 회의가 열린 게 독립할 때 1991년 이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 나라가 이 남쪽에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거기는 러시아하고 완전 맹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벨라루스가 있고 리투아니아가 있고 그 리투아니아 쪽에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라는 영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투아니아 사람들 입장에서 혹시 벨라루스랑 칼리닝그라드를 바로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면서 러시아군이 진격해오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네. 계속 두려운 거죠. 이거 우리나라 짓밟고 지금 자기네 러시아군이 보급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칼리닝그라드라는 지역 자체가 네. 원래 리투아니아 땅이었는데 소련 시절에 이제 러시아군이 군사 기지로 만들었던 건데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독립할 때 그거를 못 챙겼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꽂아놓은 칼처럼 그거는 사실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 칼리닝그라드라는 작은 땅의 존재를 굉장히 경계해요. 실제로 러시아가 유럽에 좀 뭔가 불만이 있으면은 꼭 거기서 이제 미사일 쏘고 군사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유럽 거기 우리나라 러시아랑은 동쪽에 있어도 여기 지금 박아놓은 땅 있어 군사기지 있어를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 계속 무력 과시를 하니까 불안한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얼마 전에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거기 원래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는데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랬더니 그때 크렘린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발언을 하면은 러시아의 안보를 위한 잠재적인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뭔지는 네. 알겠어요. 무섭죠. 무서워요. 네. 네. 우리가 뭔가 조치하면 너 그런 말하면 우리가 뭔가 조치하는 게 정당한 걸 수 있어라고 하는 건데 그 조치가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뭐 굉장히 전쟁이라도 나는 건가 뭐 이런 공격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자기네들은 우크라이나가 뭐 역사적으로 우리 일부였으니까라며 침공해 놓고 나서 리투아니아가 그 칼리닝그라드도 우리 일부였는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간장선을 하겠죠.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불안해졌군요. 당연히 그러면. 걱정을 하죠. 근데 사실 2014년에 러시아가 좀 어떤 그런 영토적인 야심을 보인 다음에 네. 미국과 이제 나토군이
대서양 결의 작전 뭐 이런 작전을 하면서 이제 미군도 나토군의 일원으로 이 발트해 국가들이나 동유럽에 이제 병력이 순환 배치됐었어요. 상설 주둔은 아니어도 이제 뭐 군사 훈련 명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 리투아니아에서도 훈련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미군 중화기 대대도 이제 리투아니아에 배치되고 있고 네. 리투아니아 쪽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미군 제발 주둔해달라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그때는 뭐 나토군이 리투아니아에서 군사훈련하는데 리투아니아가 군사 기지를 엄청 크게 확대를 했어요. 네. 독일군이든 미군이든 좋으니까 일단 좀 와서 있어달라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근데 트럼프 체제가 되고 미국의 트럼프 체제 들어서고 나서는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죠. 우크라이나도 안 도와주겠다는데 무슨 리투아니아를 도와주겠으며.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리투아니아 총리가 우리 그 대서양 협력엔 이상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트해 국가들하고 미국하고의 협력은 아무 이상 없다. 관계가 악화될 조짐은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놓고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때도 리투아니아 쪽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불안감은 뭐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지금 누구를 믿을 수 그래서 없다. 이 나라는 발전 경로를 걷고 있었는데 네. 최근 나온 보도를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지금 국방비를 뭐 나토 2%도 안 낸다라고 미국이 맨날 뭐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내년에 GDP의 5.25%를 이제 국방 예산으로 쓰겠다. 그래봤자 전체 규모로 따지면 러시아하고 비교하면 뭐 세 발의 안 핍니다만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아. 그만큼 발전에 들여야 될 돈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고 굉장히 그러네요. 안타까운 추출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일단 러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대립이 심해지면은 결국 최전선에 갈 수밖에 없는 발트 국가들 그 나라들 다 잘 살고 열심히 자기네 길을 걸어왔는데 네, 네.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에 있네요. 네. 자, 구정훈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